트럼프 문 대통령이 나흘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 문제 공조와 백신 협력 등 한미 동맹 사안에 성과가 많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향후 남북미 관계 변화 가능성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일정을 최고의 순방이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특히나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도 저희가 보기에도 좀 반가웠었는데요. 회담 결과에 대해서 우선 좀 총평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 대통령께서 최고의 회담이었다라고 자평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많은 부분에서 우려와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멈춰서 있는 그 북미 협상의 그 시기를 어떻게 재개할 것이냐. 이와 더불어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한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 측이 강조하고 있는 기후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그 백신 공급 문제. 이게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의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의제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의 어떤 그 시계, 그 물꼬를 여는데 그래서 성공적이다. 무엇보다 그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친교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시고 네. 그리고 공감대도 많이 형성하시고 이와 더불어서 한미 동맹의 공감도 재확인을 하고 북미 협상의 그 시계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다시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도 만들었고 이와 더불어서 한미 협력을 중요한 부분 이쪽 그 핵심 제조업 부분이라든지 첨단 기술 부분에서 한미가 협력을 확대한다고 합의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지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이와 더불어서 신산업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이익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익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그 회담 성과가 나왔다. 한미 간의 협력을 증대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또 친환경 산업이죠. 그 산업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께서 어떤 경제 외교의 수장으로서 경제 외교의 어떤 진수를 보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외교안보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더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협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처럼 이렇게 한미 공조가 강화된 부분은 확실한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대중 외교에 좀 부담감이 가중된 부분이 과제로 있지 않나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국제 규범이나 표준을 만들어서 대중국 견제에 나선다. 그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저희에게 다가오는 파고가 바로 첨단 기술 분야 네. 그리고 어떤 첨단 제조업 분야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선택을 해줘야 됐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러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한미 간의 국익 그리고 이해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절묘한 그런 포인트를 쳤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네. 이제 우리가 미국과 첨단 제조업 분야라든지 첨단 굉장히 중요한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서 이제 협력을 증대하기로 했고 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백신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협력을 증대한다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국익이고 경제적 이익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반도체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국 측에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이와 더불어서 중국 측에도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그 삼성전자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반도체 배터리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이 결국 중국이 반발을 통해 가지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미중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있어서 주체는 우리가 돼야 되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가야 될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약간의 불합합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미국의 대중 견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쿼드 협력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입할지 말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부분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좀 분명히 좀 구분할 부분이 있는데 네. 쿼드는 4개국의 비공식 안보 협의체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 4개국의 안보 협의체고 만약에 거기 한국이 들어간다면 쿼드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 예전에 가능성으로 부각된 게 쿼드 플러스인데요. 네. 이 4개국 쿼드 국가들에다가 한국과 베트남과 뉴질랜드가 합쳐서 쿼드 플러스의 형태가 되는 거 네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국력이라든지 어떤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분은 베트남과 뉴질랜드와 함께 플러스로 들어가는 건 우리 국격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형태, 즉 쿼드에서 한국이 들어가서 그 다른 뭐 오자 협의체가 된다 이 가능성을 논의할 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죠. 지금 단계에서 쿼드를 확대할 방법이 없다. 즉 한국을 포함시켜가지고 오자 협의체를 만들 그러한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즉 쿼드에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으로 한미 협력이라든지 쿼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보여줬던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부합되는 국가들 3개 국가, 4개 국가, 5개 국가 이건 쿼드하고 구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4, 5개 국가 또 배터리 부분에 이해가 맞는 2, 3개, 4개, 5개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쿼드가 원형이긴 하지만 이 쿼드는 그 민주동맹과 파트너들을 결합시키고 동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틀일 뿐이지 이것이 확대되어 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쿼드라는 이러한 다자, 소다자 협의체를 사안별로 중요한 사안별로 여러 개를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쿼드가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태, 쿼드 플러스인데 이전에 논의된 쿼드 플러스가 아니라 사안별로 가장 그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역, 네. 기술, 공급망, 그다음에 표준입니다. 국제 표준. 이 부분에서 사안별로 이해가 부합하는 민주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각각의 어떤 쿼드 플러스라든지 또 다른 이름의 다자 협의체를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현 단계로서 쿼드에 한국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안별로 이제 다른 국가들, 다른 구성이 되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나름대로의 그러한 협의체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쿼드 그러니까 안보 차원이 아니라 어떤 경제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맞는 그런 협의체는 좀 형성될 수 있다라는 네,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싱가포르 선언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 성과이기 때문에 이걸 이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의미가 있는 그 선택입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죠. 예. 이제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그 대통령이 다루 있고 어찌됐든 그 미국의 대통령 그 역사를 보면 공화당이 집권한 이후에 등장하는 민주당 정권 혹은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들어서는 공화당 정권. 사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출범했을 때 그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Anything but Obama. 오바마 한 건 다 싫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네. 다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여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우려를 했고 그러한 부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와 출범 초기 대북 정책 검토를 할 때 우리 정부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달라. 이와 더불어서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자. 왜냐하면 싱가포르 그 회담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협상 대표로 나와서 만들어낸 성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성과물이 인정되지 않으면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 봐라 미국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이루는 성과를 인정하지 않네. 사실 그 싱가포르 합의문 같은 경우는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주목하고
성공한 외교 성과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존중을 해주지 않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내 정치에 있어서 체면이 굉장히 손상되고 미국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싱가포르 그 합의문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협상이.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고 외교력의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달라. 이와 더불어서 북미 협상의 어떤 시계를 보다 빠르게 재활성화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합의문의 토대위에서 진전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을 요청을 많이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요청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북한이 조금 더 쉽게 대화의 장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꼬는 튼 것 같습니다. 협상 의지는 드러내긴 했지만 이번 그 공동성명의 그 내용을 좀 보면 사실상 당장 어떤 대화 체계를 가동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시스템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중장적인 목표로 해서 북한의 현재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핵 능력을 고려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감소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건 근데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그걸 위해서 압박과 대화를 다 하겠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인 방법론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이 좀 미적지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협상의 스킬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론인 부분에서 한미 두 정상이 모이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제재 완화를 해주고 종전선언을 해주겠다 얘기를 하면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좋은 협상의 카드를 먼저 북한에 주고 시작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미국 쪽에서는 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께서는 큰 틀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이 대화 준비가 돼 있다. 한국이 대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다시 북미 협상의 시기를 다시 가동시킬 수 있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 북한도 호응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유화적인 질서를 취해 주시고 그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러한 어떤 그 대화의 장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제 또 그 의미 있는 조치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킴 그 네. 대사를 갖다가 이제 대북 특별 대표를 임명했다. 이것은 뭐냐면 분명한 협상, 실무 협상의 대표가 정해진 거고 이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대북 협상을 본격화할 준비가 됐다. 그러니 이제 그 성킴 그 팀의 어떤 실무진이 구성이 되고 이 실무진이 대북 접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할지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 차원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이제 그 실무 협상팀의 대표가 형성이 돼서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북한에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이제 굉장히 이제 계산하기 바빠졌을 겁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러한 초반의 기싸움을 그리고 이제 북한이 생각할 시간이 약간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북미 협상이 다시 재개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또 북한이 원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나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북한이 좀 대화의 장으로 나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이 아쉬운 게 없으면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북 경제 제재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작년 자연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력갱생을 내부 결속을 강화해서 자력갱생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이제 세계 무대로 나와야지만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지만 북한의 숨통이 트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그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상의 지렛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세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지금 지켜보고 있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의 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은 또 다르죠. 미국은 지금 입장이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를 좀 더 해주면 이제 북한은 제재 완화라든지 대북 체제 안전 보장 조치에 대해서 이제 그 상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가 얘기할 준비됐다 이런 정도까지는 워싱턴에서 언제 얘기 공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전에 뭘 해주겠다라고 미국이 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제 미국이라는 건 일단 대화의 장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 나오기는 해라. 그러면 줄 준비가 돼 있다. 얘기하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이 조만간 결정을 할 건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시 이제 명분을 만들어줬으니까 조용히 다시 홍보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에 좀 접촉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하면서 대남 대화와는 좀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죠. 근데 그 남북 관계 경색이 된 데에는 아무래도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한을 중재자, 촉진자로 그 신뢰했던 김정은 그 정권의 어떤 신뢰가 무너지면서 남북 관계도 함께 경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경색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는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 북미 협상을 재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더불어서 남북 관계도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을 위한 한국적 노력을 지지한다. 그리고 북측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확대할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노력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북미 관계 개선을 다시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과 또 모멘텀이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과 더불어서 또 다시 북한이 잘 쓰는 그 전술이죠. 조용하게 이제 남측에게 대화 재개라든지 협력을 도모하자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이제 계속 북한에게 우리 측의 어떤 제안에 호응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남북 관계의 시계도 돌아가고 북미 관계의 시계도 돌아가면서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의 시계가 다시 재가동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작동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미 대회가 재개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